후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2 조선의 신분제와 양반문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에 끊겼었죠. 이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그러면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겠죠. 성리학은 고려시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고려 사상과 종교 편에서 우리가 좀 다뤄봤었습니다.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물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근본이 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사물의 현상인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이기론을 중심으로 조선의 성리학은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황과 태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이 선생이 그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황은 가장 좀 밑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보이죠. 그러면 가장 사물의 근원이 되는 이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해서 이 양반은 주리론 이라고 불리고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율곡 이이 선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의 현상적인 요소인 기가 좀 더 발현돼서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론, 철학적인 이야기는 더 깊게 들어가면 선생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상대적으로 율곡 이이의 주장은 이왕에 비해서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에 대한 군주, 성스러운 학문인데요. 이건 왕의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주의 성리학, 군주가 어떻게 성리학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황과 이이 선생은 성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왕의 이해를 도왔던 거. 그림 도자가 보이네요. 성학 10도 10개의 그림으로 성리학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이황의 성학 10도라는 책이라면 율곡이는 왕에게 적극적으로 코치해 주기를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 임금님의 성리학에 대해서 내가 요약해 드릴게요. 요약을 해주죠. 요약을 해주고 이 사람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임금님 그게 좀 궁금하세요? 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미리 그럴 줄 알고 Q&A 묻고 답할 수 있는 Q&A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동호문답입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임금님께 그림 하나 딱 던져주고 연구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이황과 요약집을 던져주고 그래도 또 모를까봐 써머리도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예상 문제에 묻고 답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율곡이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비교되고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의 스타일이 지금까지 좀 더 많은 영향을 줄까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주희가 공자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 요약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율곡 이이와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황. 후세 학자들이 연구한다라면 요약되어 있는 것은 더 연구할 게 없죠. 율곡 이의 주장은 주의의 주장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니까. 하지만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은 이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이 조선 성리학이 전파가 되는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근데 이게 퇴계 이황 선생은 일본에서 동방의 주자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퇴계학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율곡 이이의 제자들이 나중에 그 서인들 아닙니까? 율곡 이이부터 이 사람들이 조선의 정치에서는 주류가 되는 노론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스타일처럼 성학집요, 동어문답처럼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에 많이 더 개입하려고 하고 왕을 어떻게 보면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율곡 이이의 먼 제자들이
조선 후기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성학집요 요약집 여기에다 한번 녹색 하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머리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5,000원짜리에 있는 이이 선생, 1,000원짜리에 있는 이황 선생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이것도 시간 안 되니 여기다 정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치울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유교적인 양반 문화 발달. 이제 양반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가 됐으니 유교의 나라가 됐으니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겠죠. 검소함을 강조하는 유교 이념에 따라서 실용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건축물도 신분별로 건축 규모에 차등을 두었다. 여러분들 뭐 99칸짜리 기와집 뭐 이런 말 들어봤죠? 100칸이 넘는 것은 신의 영역, 궁궐 이런 건축에만 쓰일 수 있고요. 이 양반 사대부는 아무리 부자여도 뭐 이렇게 100칸 넘어가게 만들 수는 없다. 뭐 그런 거고요. 뭐 당연히 뭐 이제 신분에 따라서 집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차등을 두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나라가 세워졌으니 당연히 궁궐 많이 만들어지겠죠. 궁궐도 만들어지고 성문도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장중하면서도 소박하다. 좀 많이 배치되는 개념 같긴 한데 창경궁, 창덕궁, 그 다음에 각 주요 도시의 문들, 성문들이 만들어졌다. 불교 건축물, 불교는 탄압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조선 초기까지도 아녀자들, 왕실에서도 뭐 부인들은 불교를 믿고, 세조 같은 임금은 굉장히 이렇게 불교를 많이 믿었던, 자기가 이렇게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불교를 많이 깊게 믿었던 임금님이죠. 이런 불교 건축물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건물도 지어지기도 하고 공락전 그 다음에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그 자체에 뭐 다른 것보다 그 8만 대장경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죠.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 지어지게 됩니다. 서울에. 그 다음 당연히 서원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서원이 중요한 거니까 유교의 핵심 종교시설 중에 하나니까요. 교육시설 및 종교시설. 그러면 이제 종교시설이니까 절, 사찰의 가람 배치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찰이 있던 터에 쉽게 말해서 그 위에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백운동 서원 아까 최초 서원으로 소수서원 백운동 서원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원래 절이 있었어요. 절 이름 선생님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절이 있던 터에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절터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국가였던 고려를 누르고 만들어진 조선이니까 불교 위에 유교의 사찰격인 서원이 덮씌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는 강당, 교육기관인 강당이 있고 좌우에 기숙사, 동제와 서제라고 하는 기숙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당이 있고 이게 기본적인 서원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정원이 지어져서 지방 선비들이 자신의 집에 정원을 지었는데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특징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담양의 소세원, 식영정 등이 있습니다. 사진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함께 보시도록 하고요. 문학 시간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할게요. 당연히 문학을 주도한 사람들은 양반들이고요. 16세기에 서울과 경기 기호지방의 훈구 세력과 살인들을 중심으로 한시, 가사, 시조 등이 발달했습니다. 송순과 정철은
관동별곡, 삼위인곡 등을 저술한 사람이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서인의 영수로서 좀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많이 좀 이렇게 시집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이런 노래들도 만들었고요. 방외인, 요즘 여러분들 그 인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 게 있는데 반대 개념이 아싸 아닙니까? 이 방외인이라는 말은 아웃사이더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치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중앙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이겠죠. 체제 비판적인 시와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시스. 이 사람들이 이제 쓴 책 중에 이제 임재가 쓴 게 아마 몽유도, 요 원생 몽유로 패관 잡기 등이 유명하고요. 김시습은 금오신하죠. 서울이나 노비 출신의 문인 등이 많고요. 그다음에 황진이, 신사임당 등의 여류 작가들도 주류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해문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다음 그림은 주로 도화서에 소속된 전문 화가, 화원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대부 문인들의 작품들이 좀 돋보이고요. 문인 중에서는 강희안이 그렸던 고사관수도가 유명하죠.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에 안견, 몽유도원도, 그것도 유명하죠. 몽유도원도. 꿈속에서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이렇게 무릉도원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게 전문 화가인 화원인 안견에게 그리라고 한 거. 16세기 사군자,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표현한 것 때문에 사군자가 유행을 했다. 사군자 치는 거 매랑국주. 서해는 선비의 교양이었고 안평대군과 한호가 누굽니까? 한석봉이죠. 그 다음에 공예품은 실용적인 생활용품이 유행했는데 15세기에는 분청사기, 16세기부터는 백자가 유행했다. 백자는 깨끗한 선비들의 상징으로 늘 이용됐고요. 음악은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는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백성 교화, 세종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세종은 자기 스스로 악보도 만들었습니다. 그 악보가 바로 정간보. 성리학 이후 세종 때 박연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악은 궁중 음악이고요. 이걸 정리했고, 정간보는 세종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악보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초록 하트를 한번 해볼게요.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역대 왕들 제사 지내는 곳이 이제 종묘, 신유를 모신 곳이 종묘 아닙니까? 거기서 제사 지낼 때 쓰이는 음악 종묘 제례야. 성종은 음악 이론서인 성종 때 음악 이론서인 악학괴범이 간행되죠. 아휴,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10분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